반갑습니다. EBS 생활과열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수능특강 생활과열리 12번째 강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은 성과 사랑의 윤리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강에서는 수능특강에 있는 문제들을 저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수능특강에 실려있는 문제들은 앞으로 나오게 될 새로운 유형의 예고이기도 합니다. 작년보다 강화된 부분이 성차별에 대한 견해, 밀과 보부아르와 같은 학자들의 견해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난 강에서 우리가 성의 의미, 생물학적이고 선천적인 성 배웠고요. 그 다음 사회 문화적 성 배웠고요. 욕망으로서의 성 배운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성의 가치, 생식적 가치, 쾌락적 가치, 인격적 가치 배웠고요. 그리고 성과 사랑의 관계, 보수주의, 중도주의, 자유주의 배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사랑의 4가지 요소라 그래서 에리 프롬의 글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적 소수자의 옹호 논거와 반대 논거를 만나보기도 했었어요. 성적 소수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진보적인 시각으로서 그들의 행복 추구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접근을 했고요. 성차별과 관련해서 철학자의 견해, 존 스튜어트 밀이 성차별은 사회적인 유용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하는 것도 만나보았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따라서 여성의 예속을 비판하였고요. 시몬드 보부아르라는 학자가 제2의 성이라는 책에서 여성도 이제 객체로서의 삶이 아니라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강조한다는 점도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그걸 문제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능특강에 있는 교재의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오시면 가장 좋겠고요. 같이 푸셔도 충분히 따라올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 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이쪽 부분에 어떤 기출이 나왔는지는 우리 수능 개념 시크릿노트 문제들 통해서 더 많이 연습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능 개념과 수능 특강 사이에 수능 기출과 관련된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수능 기출에 대해서 그 부분은 수능 개념에서 이미 중요한 평가원 문제를 다루고 거기에 미처 다 다루지 못했던 관연도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들과 그것이 반영된 문제들을 다룬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능 개념에 실린 기출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출문제를 넘어서 새로운 문제 유형이 예고된 수능 특강 문제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강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명언 하나 나누고 가겠습니다. 이번 강에서 소개할 명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상대의 좋은 점에 집중해야 한다. 그 사람에 관해 고마운 부분을 모조리 기록하라. 유머 감각, 잘 도와주는 면 등 사람들의 장점을 인정하고 감사히 여기면 고마워할 것이 더 많아지게 되고 좋지 않은 점은 모두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는 말이요.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여러분들이 만나면 불편한 정말 왜 저럴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인간관계에 시달림을 혹시 겪고 있나요? 사람이 너무 믿고 그 사람이 너무 얄미워 죽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항상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밉다 라는 생각 전에 그 사람의 장점은 무엇일까? 저 사람에게는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대의 미운 점만 보게 되면 점점 미운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요. 상대에게 고마운 점을 생각하다 보면 좋은 사람이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전래되어 오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서 점쟁이를 찾아가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가 죽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 못된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떡을 좋아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떡을 매일 밥상에 올려보아라 라고 그 점쟁이가 얘기했대요. 며느리가 나쁜 마음으로 아침, 저녁, 점심으로 떡을 올렸더니 시어머니가 너무나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주는 며느리가 예뻐서 잘해 주었답니다. 며느리가 어느 순간 점쟁이를 찾아가 당신 말대로 했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다 라고 얘기했더니
점쟁이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미워하던 시어머니는 이제 없고 네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분만 남지 않았냐. 상대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주고 상대의 좋은 점만 보면 미워하는 모습은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남네요. 자,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성과 사랑의 윤리 문제 푸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 이렇게 귀한 시간,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얘기하는 것은 고3 또는 재수하면서 인간관계가 정말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 혹시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이 있다면 서로 너무 미운 것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사람이 감사하고 고마운 점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좋은 모습들이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의 태도도 부드러워지고 상대의 태도도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설령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여도 좋은 점만 보다 보면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때론 마음이 너무 급한 학생들은요, 우리 수능 특강 강의의 장점이죠. 북마크 기능이 제공되니까 바로 1번 문제로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선생님의 이런 조언들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앞부분을 우리가 귀한 시간 썼고요. 이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만나볼게요. 다음 사상가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동물이나 꽃을 사랑하는 경우와 다르지 않다. 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꽃에 물을 주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그가 꽃을 사랑한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사랑하고 있는 자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 관심이다. 특히 에리 프롬이라는 학자가 지속적인 관심, 성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호라는 요소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상가는 아마 에리 프롬일 겁니다. 이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 하고 물어봤는데요. 우리 에리 프롬의 주장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적극 보호하고 책임지는 행위이다. 에리 프롬의 사랑의 4가지 요소 중에 보호와 책임이 언급되고 있는 이 선지, 에리 프롬을 설명하는 가장 바람직한 선지가 1번에 있네요. 정답은 1번이고요. 사랑은 언제나 상대에 대한 의존성을 필요로 한다? 여러분, 언제나 상대에 대해 의존한다? 이것이 사랑의 진정한 모습은 아닐 겁니다.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 상호 보완적인 관계여야지 무조건적으로 일방향적 의존의 관계는 아닐 겁니다. 언제나 의존이라고 하면 이게 올바른 사랑이 되지는 않아요. 3번으로 가보면요. 사랑은 물질적 가치를 토대로 관심을 갖는 것이다. 사랑은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모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가치를 토대로 관심을 갖는다? 이것이 해법은 아니겠죠? 그럼 상대가 돈이 많아 사랑하는 게 되는 건가요? 이것이 정답일 리는 없겠네요. 사랑은 자신의 의지대로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 선생님이랑 이미 지난 강의에서 배웠습니다. 에리 프롬이 말하는 사랑의 요소 중에 보호, 책임, 존경, 이해와 같은 요소가 있었잖아요. 잠깐 적어볼게요. 그중 존경의 요소 기억나세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지대로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모습, 이것이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문제에 그대로 적용이 되네요. 사랑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관심이 요구된다. 여러분, 아까가 아니라 지난 강의네요. 지난 11강에서 선생님이 말했죠?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지 서로가 소유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이 요구되는 건 맞지만 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 1번 문제 풀어봤고요. 2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 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긍정의 대답이래요. 사랑은 인간 존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과 영혼에 관계한다. 때문에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과 신들의 마음과 영혼만을 밟고 다니는 에로스, 사랑을 뜻하는 단어인데 여기는 에로스의 발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이 신화에서
비롯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에로스의 발을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발을 가진 존재로 묘사한다. 여러분 수능 특강 1기 자료에도 에로스의 발이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 에로스의 발에 밟힌 사람은 영혼이 큰 동요를 일으키게 되고 심하면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파멸에 이르기도 하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흔드는 것이고 그것이 너무 과하게 나가면 상사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랑 때문에 파멸에 이르기도 한다는 얘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결국 부드러운 에로스의 발길이 인간의 영혼에 닿는 순간, 즉 우리가 사랑을 만나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 심각한 영혼의 동요를 느끼게 된대요. 결과적으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도 잃을 수도 있게 된대요. 즉 사랑이 생명을 좌우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요. 선생님 너무 좋아하는 그 대학 선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막 대학 생활을 다룬 드라마들 이런 데 관심 많으시죠? 그런데 선생님이 대학교 2학년 때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사귀게 된 선배한테 이렇게 채였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련의 상처를 너무너무 극복하기가 힘들어서 7일간 밥을 못 먹었어요. 물만 먹고 몸무게가 7kg가 빠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여기 써 있는 말이 그냥 신화에 불과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별의 상처를 극복하고자 고시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사법고시를 준비했는데요. 시원하게 떨어지고 열심히 가르치는 데 일에 매진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네요. 결과적으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도 잃을 수도 있게 된대요. 사랑이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가 나와 있네요. 이처럼 스스로에 의해 선택되고 결정되는 사랑은 인간에게 언제나 두려운 것인 동시에 유혹적인 것이다. 와, 우리 지난 강 이번 강 정말 뭔가 많이 배우는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이게 교과서에만 써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생활관리 참 유익한 과목이네요. 사랑의 궁극적 목적은 감각적 쾌락에 있는가? 여러분, 감각적 쾌락만을 위해 사랑을 한다면 이건 성의 가치 중 쾌락적 가치에 치중하는 건데요. 그것은 더 큰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 이걸 쾌락의 역설로 에피쿠로스에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궁극 목적이 감각적 쾌락이다? 잘못된 말이네요. 사랑은 자신과 타인 모두를 파멸시킬 수 있는가? 네, 이것이 제시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네요. 여러분들도 이제 대학에 가서 내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캠퍼스 라이프를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또 대학 생활의 낭만을 누리기 바랍니다. 벚꽃이 피는 교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반할 만큼 멋진 영혼을 소유한 사람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왜 하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생활관리 1등급 받아야 되는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탐구 과목이 효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날이 온대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내년에 정말 멋진 캠퍼스 라이프를 누리시고 여기 수강후기에 찾아오셔서 자랑하세요. 네, 그러면 후배들이 보고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랑은 우월적 존재에 의해 결정되는 숙명인가? 아니요, 제시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에 의해서 선택되고 결정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우월적 존재에 의해 결정되는 숙명? 이걸로 접근하고 있는 글은 아닙니다. 사랑은 자신의 욕구 충족만을 추구하는 행위인가? 그런 내용 얘기가 아니고요. 사랑은 육체적 행위와 무관한 정신적 활동인가? 사랑에는요, 육체적인 행위와 정신적인 활동이 모두 어우러져 있답니다. 따라서 이 제시문에 직접 해당하는 말은 2번인데요. 요게 우리 수능 특강 제시문 이론 파트에 박스로 실려 있어요. 에로스의 발길이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기출이 된 적은 없고요. 우리 수능 특강에 소개되고 있는 낯선 제시문입니다. 비문학 독해처럼 여러분들 독서 제시문 읽어 내려가듯이 읽으시면 됩니다. 3번 문제 갈까요? 여성은 어려서부터 여성의 지녀야 될 이상적인 성격은 남성의 그것과 아주 다르다고 듣고 배운다. 여자라면 다소곳해야지, 여자라면 목소리가 커서는 안 되지,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강요되어 왔던 어떤
일종의 족쇄였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이어질 겁니다. 이로써 여성은 자유의지나 자율적인 삶이 아니라 복종하고 남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이상으로 삼게 된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잘 복종하지 않거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저렇게 기가 세서 되겠어? 이렇게 바라보던 것이 바로 성차별의 굴레였던 거죠. 그걸 아마 비판하기 위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죠. 양성평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학자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 결과 여성은 자신을 철저하게 버리고 오직 남성과 자신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에 인생을 걸어야 된다. 자, 이 사상가는요, 분명히 지금까지 있어 왔던 성차별의 관행이 사실은 여성에게 선천적으로 강요되는 어떤 굴레에서 있어 왔다는 거죠. 여성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 그랬다는 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회적 역할은 남녀의 본성으로 구분된 게 아니라는 거죠. 사회에 있었던 굴레, 족쇄, 관념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성 역할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진 것이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얘기는 밀에서도 등장하고 보부아르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여성은 이렇다라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런 인식이 성차별을 만들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순종하는 건 자연 법칙이다? 아니요, 오히려 강요된 것이죠. 이상적인 여성성은 자연 현상이 아닌 교육의 산물, 즉 길러진 것의 산물이라는 것, 이것이 제시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니은과 리을이 제시문의 학자이고요. 존 스튜어트 밀 같은 학자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니은과 리을 모두 보부아르에서 나와도 역시 보부아르도 지금까지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사회적 강요에 의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4번 문제가 묻고 있네요. 인간은 자신의 자연적 특성에 따라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는 것이라면 운명처럼 결정되어 버린 성적 소수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되거나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그들, 성적 소수자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여 이반이라 스스로를 지칭하기도 하고 또는 퀴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진여화될 태도는 그들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걷어내는 것, 즉 하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요, 여기에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으니까요. 여기 들어갈 것을 4가지 만나볼 거고요. 들어갈 수 없는 걸 답으로 찾겠습니다. 성적 소수자의 개인적 성적 지향을 인정해주는 거 들어갈 수 있는 말이죠. 1번은 들어갈 수 있는 말이고요. 대학에 가면 성적 소수자 동아리들이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반 동아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퀴어 동아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들이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위한 활동들을 하기도 하고요. 잡지를 발행하기도 하고 실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보다 대학에서 훨씬 더 성적 소수자 문제를 많이 만나고 접하고 그들의 인권에 대한 얘기를 아마 만나볼 계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번, 성적 소수자를 일반인과 달리 특별히 우대? 제시문은요, 특별히 우대하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등하게 대우하는 거죠. 다수의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과 소수의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2번은 이 제시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성적 소수자도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 옳은 말이고요. 이 제시문에서요. 고정관념을 제거하고 성적 소수자를 대우하는 것도 역시 고정관념이 이제 전통적인 시각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해 편견을 가지던 그런 시각이니까 그걸 제거한다라는 것이 결국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어지겠네요. 일반인과 동등하게, 네, 이것이 5번이 이 제시문 기억에 들어갈 것이고요. 일반인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되는데 특별 대우하라 그랬으니 2번은 들어가기에 어색한 표현이 되겠네요. 자, 5번 문제 갈까요? 기억에 들어갈 진술, 옳은 진술을 보기 위해서 구를 해요. 성이 소비되고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즐기는 다른 기호품처럼 아니면 시장의 물건처럼 상품화되어 거래되고 있다. 여러분, 성의 상품화 얘기는 필기하지 않았지만 사실 잘 보시면 성상품화에 직접적 성상품화가 있고요. 성매매 등을 말합니다.
간접적인 상품화가 있습니다. 성적 이미지를 판매하거나 판촉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이를테면 신차를 발표할 때 이렇게 멋진 차 옆에 예쁜 여성이 아주 막 이렇게 요염한 표주로 이렇게 요염하지 않나요? 이렇게 서 있으면 이런 것도 성의 간접적 상품화라고 합니다. 성적 이미지를 판촉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이런 직접 상품화나 즉 성매매나 간접 상품화, 성적 이미지의 상품화 이런 것 모두 사실은 우리가 배웠던 칸트의 인격을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하라 라는 말에 어긋나는 행위가 되겠네요. 사실은 기출문제는 지금까지 성상품화가 인격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하고 인격적 가치를 무시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칸트와 같은 학자에 의해서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그러면 칸트라는 학자는 인격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하라 라고 말하면서 성상품화를 반대하고 있으니 칸트가 가장 중시하는 성의 가치는 아마도 인격적 가치 쪽에 무게중심이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론은 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성소비 현상은 사랑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것이라 말할 수 없다. 상품화한 성이란 내적인 불구이고 부자유일 뿐이며 이렇게 성상품화를 반대하는 견해가 나와 있네요. 그럼 기억에 들어가 옳은 진술, 성을 도구화한, 즉 인격을 수단화한 이윤 추구를 정당화하는 행위이다. 네, 이것이 들어갈 수 있는 말이고요. 건전한 성의식 아니죠. 성상품화가 건전한 성의식으로 이어지진 않겠죠. 성의 고유한 인격적 가치를 지나치게 비하한다. 네, 성은 남녀의 인격적 만남과 사랑에 관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성을 이렇게 사용한다면 그건 성의 인격적 가치를 비하하는 것이 되겠죠. 쾌락의 자유로운 표현과 권리 행사를 오히려 방해가 아니라 조장할 겁니다. 쾌락을 위해 성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늘어나겠네요. 정답은 기역 디귿. 사실 이 기역 디귿을 통해 우리는 성의 상품화가 칸트의 인격주의와 연결되어 출제될 수 있구나를 읽을 수 있습니다. 6번 문제로 가볼게요. 가나의 사회의 공통적된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하고 묻고 있습니다. 일롱고트 부족의 경우 가정에서 남성이 직접 고기를 요리해 자르고 분배해준다. 남성은 여성과 마찬가지로 아이와 오랜 시간을 보내며 갓난아이를 재우기도 한다. 이들의 혼인은 상호협조적인 사회 단위를 만들어낸다. 남녀 모두, 남성, 여성 모두 가사 육아에 공동 분담을 하고 있네요. 아라페시 부족의 경우 남성과 여성이 함께 아이를 낳고 함께 키운다. 여기도 육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네요. 또한 남녀 모두 가내 생활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은 사회 내에서 서로 협조적이며 상보적인 삶, 상호 보완적인 삶이죠.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여러분 문화인류학 사례를 많이 보면요. 문두구머 부족, 아라페시 부족, 챔볼리 부족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남녀의 역할이 바뀌어 있거나 아니면 남성, 여성 모두 남성성을 지니거나 여성, 남성 모두 여성성을 지니거나 이런 사회들이 문화인류학적 사례에 꽤 많습니다. 남성답다, 여성답다라는 인식이 사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남녀의 역할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회 모습과 다른 사회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성의 의미에서는 사회문화적 성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른 것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겠네요. 1번, 남성의 권위는 가사에 참여함으로써 부각된다. 그것이 남성의 권위를 부각하는 것이라고 나오지는 않죠. 여성이 남성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내용도 안 나와 있고요. 여성의 사회 참여 얘기가 아니라 남성의 가사 참여가 나와 있습니다. 남녀가 가내 활동에 참여하여 평등이 증진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능력에 부합하는 성 역할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남녀 모두 가사와 육아를 하고 있으니 역할의 구분이 명확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는
육아휴직을 여성들만 썼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임신, 육아, 출산에서 남녀의 상호 보완적이고 협조적인 그러한 노력이 평등하고 동등한 남녀의 부부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이것이 전통사회에서 우리가 배워왔던 음양론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음양론은 남녀를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이고 대등하고 보완적인 관계로 보고 있는 그러한 사상으로 우리 생활권리 기출문제에 아주 많이 등장했던 내용입니다. 7번 문제로 가면요. 다음 가상편지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바람직한 남녀관계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음과 양이 정확하게 반복씩 나누어져 있는 태극에서 자, 음양론 선생님 방금 언급했었는데 여기 음양론 또 나오네요. 음은 양의 가운데, 양은 음의 가운데에서 시작되고 있어. 서로가 서로의 뿌리가 되는 셈이야. 음과 양의 구분이 직선으로 되어 있다면 음양은 결합이 아니라 나누어져 있을 뿐이란다. 여러분 태극기 안에 있는 그 태극에서 곡선을 따라 음과 양이 교차하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국기로 사용하는 태극기는 음양의 조화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음양의 결합을 말하는 것이란다. 음양의 결합이 새로운 생명의 근원이 되듯이 남녀의 결합도 마찬가지야. 태극은 천지가 생성되는 이치를 간단히 하면서도 심오하게 그려놓은 것이야. 여기 음양론이 나와 있는데요. 음양론은 부부관계 윤리에서와 같이 남녀가 수직적 위계서열이 아니라 수평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남녀는 직분에 있어 위계서열을 중요시 아니고요. 남녀의 고유한 역할을 인정하되 서로를 존중하는 게 맞고요. 남녀는 역할을 구분하고 까지는 좋은데 상호 관여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불완전한 여자는 완전한 남자와 이런 대등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남녀를 수평적으로 보고 있는 음양론에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고요. 남녀는 차이가 없는 평등하고 수평적인 관계이다. 차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하고 수평적이다가 맞는 말이에요. 자, 넘어가셔서 8번 문제 갈게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하고 묻고 있습니다. 도색물, 여러분 우리 수능 특강 날개에도 적혀 있는데요. 음란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실제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으로 포르노그라피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도색물은 성을 상품화하여 성을 수단화하여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관리 교과서에서는 인격을 수단화하는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여성을 비인간적으로 전락시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색물은, 음란물은, 즉 포르노그래피는 여성을 남성의 환상을 위한 단순한 도구로 만들며 누가 싫어할까요? 칸트와 같은 인격주의 윤리설이 싫어하겠죠. 이처럼 도색물은 여성에 대한 폭력성을 함축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해 사악한 거짓을 유포하는 매체로 이것은 여성에 대한 중상모략일 뿐만 아니라 남성 중심의 성차별을 주장하게 된다. 3월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문제에도 많이 다뤄진 바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음란물, 포르노그래피, 도색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인격을 수단화한다는 측면에서 비난을 받고 있고요. 여성의 존엄성을 파괴하여 인간의 가치를 비하한다. 네, 제시문의 논지에 부합하는 말이고요. 성적 매력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를 보장한다. 성적 매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제시문이 아니죠. 이건 도색물을 비판하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2번은 기억에 도색물을 비난하는 근거로 사용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소비자에게 왜곡되고 지나친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고요. 성을 상업적 이익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요. 성적 이미지를 판매함으로써 성의 본래적 의미, 성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 가치 같은 것 있잖아요. 그걸 퇴색시킨다. 이것이 제시문의 입장이에요. 아니 11강 12강에서요 막 음란물도 나오고
막 성에 대한 자유주의적 관점도 나오고 교과서에서 성과 사랑에 대한 논의를 매우 넓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수능 실전 문제 1번입니다. 65쪽 1번이고요. 가의 입장을 토대로 나의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옳지 않은 것하고 묻고 있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성장하고 발달하기를 바란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느끼는 일체감이란 있는 그대로의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를 나에게 필요한 이용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다. 에리 프롬이요. 보호, 책임, 존경, 이해의 요소로 사랑을 설명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네요. 선생님,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진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딱 물어보나요? 네. 상대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네. 이것이 이제 있는 그대로 바라보다라는 어원을 가진 존경의 요소가 되겠네요.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지만 소유하지 않는 것이지. 사랑이라는 것은요, 소유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지만 소유하지 않는 것, 맞는 말이고요. 상대와 자기가 하나가 되면서도 둘로 남는 것, 네, 각자의 그 영역을 존중하는 것이고요. 4번, 상대를 나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보호하려는 것, 상대를 그의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의 그의 모습 그대로 이해해야죠. 따라서 나의 입장에서 이해한다 그러면 내가 상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이 생기겠네요. 따라서 4번이 옳지 않은 것이고요. 5번, 상대가 그 자신의 뜻대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 성장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고요. 그 자신의 뜻대로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4번과 5번에 대립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5번에 반하기 때문에 4번이 따라서 옳지 않은 말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갈게요. 가불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 보기에서 고르래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여성적인 것으로 강조해왔던 기질상의 태도, 즉 수동성, 상냥한 반응, 아이를 잘 돌보는 것이 어떤 부족에게는 남성적인 특징으로 간주되고 또 다른 부족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아까 선생님 막 문화인류학적 사례라 그래서 문두구머 부족, 아라페시 부족, 심볼리 부족 같은 부족들이 있다고 소개해 드렸죠. 그런 여러 가지 사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행동을 성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할 근거가 없다. 남성과 여성의 인내력과 힘의 차이가 남성과 여성이 담당하는 활동의 차이를 가져온 것이다. 자, 지금 가본 문명은요, 남녀를 차별하지 말자, 아이를 키우고 보호하고 막 이렇게 다소곳하고 이런 건 남성만 그렇다거나 여성만 그렇다거나 남녀 모두 그렇다거나 이런 다양한 사회들이 있으니 그건 선천적이고 자연적 본성의 영역이 아니다. 남녀를 평등하게 대우하자에 초점 맞추는 게 갑이에요. 그런데 을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남성과 여성은 인내력과 힘의 차이가 있대요. 따라서 활동의 차이도 있고요, 기질적인 차이도 있고요, 따라서 적합한 일이 따로 있대요. 여성은 따라서 권위와 가치 있는 일 역할을 담당하기 힘들대요. 이건 아직도 차별의 입장이죠. 왜 차별하고 있냐면 인내력과 힘의 차이가 있으니까 담당하는 역할이 달라야 된다, 이렇게 하는 논 거잖아요. 갑은 남성이나 여성의 성역할이 사회마다 다르게 형성된다고 본다. 네, 맞고요. 갑은 여성됨이란 능력과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결정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연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회마다 다르게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을은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 지위에는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본다. 네, 무엇 때문에? 힘의 차이나 성향의 차이, 기질상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것이고요. 갑을은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는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다고 본다. 우선 을은 오히려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사회적 지위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여성은 권위 있는 일에 종사하기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갑은 차이는 있지만 그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와는 달리 어느 분야든 남녀가 진출할 수 있다는 쪽으로 나가야겠죠.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기억과 디귿입니다. 넘어가서 3번 문제 갈게요.
가불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성적 관계의 중심 가치는 생식에 있습니다. 자, 생식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제시문 끝까지 더 읽으세요. 따라서 부부간의 신뢰와 사랑을 전제로. 신뢰와 사랑을 전제로. 원래 여러분들이 사랑을 전제로 하면 어느 가치에서? 인격적 가치에서 더 강조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시문은요. 생식적 가치를 얘기하면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이미 하고 있어요. 제시문 끝까지 읽으셔야 그걸 구분해 내실 수 있습니다. 그걸로 전제로 한 성적 관계도 생식 목적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됩니다. 지금 갑은 생식적 가치를 얘기하면서 결국 사랑을 기반으로 아이를 가질 때 성과 사랑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쾌락은 여기 성의 쾌락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글이네요. 병은 생식이나 쾌락으로 이렇게 보지 말자.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을 전제로 한 쾌락은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 인격적 가치를 중시하는 거고요. 1번 갑은 생물학적 가치를 중심으로 성의 윤리적인 허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생물학적 가치가 다른 말로는 생식적 가치예요. 출산과 관련된 거죠. 네, 맞는 말이고요. 을은 성적 쾌락이 인간 삶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네, 매우 중요하대요. 인간에게 육체적 즐거움을 준대요.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을이에요. 3번 병은 성적 행위의 도덕성 여부의 기준은 생식이나 쾌락 자체가 아니라 사랑이다. 사랑을 통해 인격적 만남을 하는 거다.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갑을은 병과 달리 종족 보존을 위해 사랑이 수반되지 않는 성적 행위도 인정한다? 자, 우선은요. 갑은 종족 보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전제로 한 종족 보존이에요. 따라서 종족 보존을 위해 사랑이 수반되지 않는 성적 행위 인정? 갑도 안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랑이 수반된 종족 보존이에요. 을은 종족 보존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생식의 목적을 수반하지 않을 때도 충분하대요. 따라서 종족 보존을 위한 거 아니고요. 병도 종족 보존이 주목적이 아니에요. 따라서 4번은 갑을병 모두에 직접 해당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4번 정답이고요. 갑병은 을과 달리 쾌락보다 사랑을 전제로 한 성적 행위를 인정한다? 사랑을 전제로 한 거 이것은 누구는 확실해요? 병은 확실하고요. 을은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쾌락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갑은 어떻습니까? 원래 일반적으로 생식적 가치를 강조하는 보수주의적 관점은 아이를 낳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배우지만 이 제시문에서 직접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을 전제로 아이까지 가지려고 할 때 그게 그런 목적에서만 제한되어야 한다 그랬으니까 갑도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죠. 을은 그렇지 않으니까 따라서 5번 맞는 말이에요. 넘어가서 4번 문제 가요. 다음에 입장을 지닌 사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 골라볼게요. 전통적인 여성관념에서 벗어나 여성이 자신의 생각을 피력할 수 있게 한다면 인간사회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돼 개인의 능력을 상승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사회 전체의 생각과 감정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상당히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역사가 시작된 후 어머니가 어린이들의 성격에 끼치는 영향은 막대했으며 게다가 젊은 남성이 젊은 여성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경향이 성격 형성과 문명 발전에 몇몇 중요한 단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심지어 호메로스 시절에도 트로이 여성들이 옷이 땅에 끌리는 것에 대한 수치심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 헥토르를 분발시킨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 이 제시문에서 여러분 독서 제시문 독해하듯이 푸시면 돼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어 여성의 능력 향상이 남성의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가? 네, 맞다고 보죠. 제시문 한번 다시 보고 올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전통적인 여성관념에서 벗어나 여성이 자신의 생각을 피력할 수 있게 하면 인간사회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고 개인의 능력을 상승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대요. 그러니 여성이 예속되고 종속되어 있는 것보다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사회 전체에 이익을 가져다 준대요. 존 스튜어트 밀 같은 학자가 이런 내용 강조할 겁니다. 따라서 여성의 능력 향상이 남성의 능력 향상에도 기여한다? 제시문 통해 충분히 추론할 수 있고요. 여성에게 전통적 여성다움을 요구하는 것도 성차별이다. 이런 것은 강요된 것이다. 이거 제시문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성은 정말 여성이란 이해해야 된다는 걸 선천적으로 타고난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강요된 것이니까 그것조차 차별이라는 거죠. 밀이나 보브아르나 모두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류의 진정한 발전은 여성 위주의 사회가 되어야 가능한가? 남녀 평등을 얘기해야죠. 여성 위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여성의 잠재력은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발휘되지 못하거나 발휘되기 어려울 겁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이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갑의 관점에서 을의 기억에 대해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 다수가 믿는 진리와 소수가 믿는 진리가 서로 모순되는 내용을 가졌지만 둘 중에 하나만 진리가 되지 않고 두 가지 모두 진리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진리는 적용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상충되더라도 병존이 가능하지요. 이 때문에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다른 하나의 진리를 비정상적이라거나 비도덕적이라고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성적 호감이나 매력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므로 남자가 남자에 대해, 여자가 여자에 대해 성적 호감이나 매력을 갖는 것은 특별한 경향에 속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향에 속한 사람들이 다르다는 생각, 나아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적 소수자를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갑의 관점은 성적 소수자를 인정하자고 보는 입장이고요. 성적 소수자를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 제시할 조언 찾아보겠습니다. 편견을 지양하고 성적 소수자를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하자. 이것이 정답이고요. 2번, 3번, 4번, 5번은 어떤 이유에서든 적절한 조언이 아니겠네요. 넘어가셔서 6번 문제 가겠습니다. 가의 가불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에서 C에 들어갈 질문입니다. 사랑은 성적 행위와 달리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어떤 형태의 정신적, 신체적 애착 속에서 그 만족을 찾아낸다. 사랑은 성을 상실시키고 정신적 행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행복감은 사랑 없이는 생기지 않는다. 사랑이 있어야 쾌락도 가능하다는 갑의 입장이 있고요. 성적 매력은 순간적으로 합일의 완상을 일으키지만 사랑이 없는 한 이러한 합일은 낯선 사람들을 이전과 마찬가지로 멀리 떨어져 있게 한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성적 만족의 결과가 아니며 오히려 성적 행복은 사랑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거의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A에는 둘 다 5, 5라고 내려가야 되고요. B에는 갑은 5, 을은 아니오가 돼야 됩니다. C에는 을만 5라고 하는 걸 찾으면 되죠. 사랑이 없는 성적 관계는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는가? 두 입장 모두 긍정할 겁니다. 적절한 거 그럼 답이 1번이네요. 2번. 성이란 자신과 상대방의 쾌락 증진을 위한 도구인가? 둘 다 그렇게 보지 않죠? XX이고요. 성적 쾌락에 동반되지 않는 사랑은 의미 없는 행위인가? 오히려 사랑이 있어야 쾌락은 그거에 따라온다고 얘기하니까 둘 다 부정일 거예요. XX고요. C에는 이제 을의 입장만 알면 됩니다. 성적으로 만족하게 되면 사랑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가? 오히려 사랑을 통해 나머지는 따라온다 라고 제시문에 보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사랑은 진정한 사랑과 무관한 일탈적 행위인가? 육체적 사랑이 일탈이라고 보진 않아요. 사랑을 전제로 한다면 그것도 허용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문제 만나보았습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이번 강의 성과 사랑의 윤리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 문제를 풀어보니 이렇게도 문제가 구성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자, 여러분들 이 다음 주제에서도요 다시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올 겁니다. 우리는 생활관리에서 윤리학의 분류를 배운 다음 이론규범 윤리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배웠고요. 응용규범 윤리에 해당하는 내용에 삶과 죽음의 윤리, 그리고 생명과학과 윤리, 성과 사랑의 윤리, 가족과 친족의 윤리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에서 가족, 친족, 친구, 이웃과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만나요.